행복은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잘못되지 않도록 반복 이렇게 준비해왔고 늘 위태롭고 구름이 전부 다 덮였다는 겁니다. 수도 비행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간헐적으로 이제 어떤 비정상 상황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치할 것이냐. 끝없이 긴장을 요구한다. 첫 비행하면서 처음으로 조종관을 당겼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만든 제품이 세상에 딱 빛을 봤대요. 그때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고 우리가 해냈다. 드디어. 그 끝에 진짜 행복이 있다. 한국항공 옥상에서 대형 현수막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성공했구나.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하면서 옆에 같이 있던 엔지니어랑 막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정말. 그해 여름 행복한 비행 T-50 초도 비행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 라미경입니다. 2002년은 우리 국민 대부분에게 자랑스럽고 행복한 추억을 안겨준 해였죠. 이전엔 꿈도 꿔보지 못했던 월드컵 4강의 영광과 희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실 텐데요. 그해 여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최초의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른 초도 비행의 순간입니다. 월드컵 4강처럼 꿈만 같았던 그 순간을 생생하게 담아주실 5분 모셨습니다. 먼저 KT-1에 이어 T-50에 이르기까지 국산 항공기 시험 비행을 이끌어 오신 계호 대령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예호입니다. 한국항공에 근무하시며 다양한 국산 공군 항공기의 시험 평가를 이끌어 오신 이주하 수석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하입니다. 52전대 시험 비행사로 T-50 고등훈련기의 초도 비행을 수행하신 조광재 장군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재입니다. 시험 비행 기술사로 T-50 고등훈련기의 초도 비행을 성공시킨 임상수 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상수입니다. 공군 항사단에 근무하시며 T-50 개발 사업 관리에 참여하셨던 김성준 대령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대령입니다. 계호 대령님, 이제 우여곡절 끝에 T-50 초도 비행 날짜가 2002년 8월 20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 아침에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서 또 걱정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날 날씨가 어땠습니까? 날씨가 나빴죠. 그날 시험 비행으로서는 썩 적절치 않은 날씨였습니다. 참 그게 저희 그 CTF 컴바인 테스트 포스 통합 시험 평가단한테 이게 주어진 건데 그럴 때 비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판단하는 게 참 이게 우리끼리라면 문제가 없는데 저 위에 공군 참모총장부터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새로 개발되는 비행기가 어떻게 이제 초도 비행하는데 이런 날씨 뜰 수 있나? 뜨지 못하면 하루 딜레이 되는데 그런 것들 다 눈여겨 보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기상에 못한다 그러면 참 문제고요. 또 못하는 기상인데 또 한다고 우기면 또 위에서 더 우려를 할 거고 참 딜레마에 빠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웨더십이라고 해서 이제 비행기를 올려가지고 기상 예보 다 있지만 실제로 어떤가 했더니 오후에 좋아지는 게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로 딜레이해서 이제 비행시험 하는데 비행시험 하는 동안에 그때 당시에 조광재 그 중령한테 물어봤 이제 당연히 그 시험 통제관이 테스트 컨덕터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조광재님은 할만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광재 장군 그 중령도 이미 밑에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국가적으로 다 알려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말 조심하는 거죠. 할만하다. 그리고 비행하는 걸 제가 딱 전 조종사니까 느끼죠, 그걸. 그래서 그 진행하는 거 보고 참 믿음직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날씨는 그다지 좋지 좋지 않은 않았어요. 역사적인 예. 그날. 우리 초도비행 조종사 조광재 중령은 비행을 위해서 당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조종사들은 보통 이제 임무 전날부터 비행 준비를 합니다. 뭐 특히 T-50 초도 비행 8월 20일이라는 날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날 8월 19일 날 뭐 일반적으로 이제 출근해가지고 그날 시뮬레이터를 탔습니다. 시뮬레이터 타서 똑같이 첫 비행하는 절차 그대로 저하고 이제 임상수 박사 테스트 컨덕터하고 똑같이 이렇게 리피트를 하면서 몇 차례 또 연습을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거의 뭐 테스트 컨덕터가 그 다음 임무를 지시하지 않아도 저절로 될 수 있을 정도로 자동화될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했고, 이제 제일 염려스러운 거는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절차들이 정상 절차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간헐적으로 이제 어떤 비정상 상황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치할 것이냐,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또 사실상 뭐 테스트 컨덕터가 의도적으로 몇 가지 비상 상황도 주지만은 그런 것들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지난번 임상수 박사가 이야기했지만은 20일 날 10시 30분에 이륙 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촉박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엔지니어 포함해서 전체 모여서 하는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전날 8월 19일 날 오후에 테스트 컨덕터 주관으로 다 모여서 임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똑같이 정상적인 절차와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들을 쭉 다시 한번 리뷰하고 일과를 마치고 저도 퇴근했습니다. 퇴근하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저녁 식사하고 TV를 통해서 뉴스도 보고 내일 날씨도 좀 보고 하고 일반적으로 뭐 10시, 11시 정도 되면 잠자리에 들고 하는 게 일상적인 건데, 막상 이제 8월 19일 날 저녁에 퇴근해서 이제 쭉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생활했지만은 가족한테는 내일 T-50 첫 비행을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고, 다만 돌이켜보면 집사람도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뭔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서 조종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컨디션인데,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숙면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몇 차례 이렇게 뒤척이고 8월 20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비행하시면서 혹시 전날 징크스나 이런 것들 혹시 개인적으로 없으신가요? 조종사들이 그런 것들을 몇 가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전투 조종사이자 또 이제 시험 비행 조종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징크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극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상수 박사님, 이제 초도 비행 조종사는 저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임무 통제실에서 우리 시험주의자, 그 테스트 컨덕터 임무를 이제 수행하시면서 당시에 그 비행을 앞둔 그 상황에서 임무 통제실은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예, 지금 당일 포커스로 맞춰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광재 장군님 말씀을 듣고 봤더니 저는 이제 통제실에서 어떻게 콜을 하냐면 제일 처음에 조종사한테 엔진 스타팅 클리어를 줍니다. 클리어 엔진 스타트부터 공중에서는 이제 비행할 때는 넥스트 뭐 PGW 넥스트 뭐 계속 제가 진행을 하고요. 이제 시험비행 조종사는 그 사실은
통제에 따라서 지시 명령은 아니고요. 통제에 따라서 이제 그 클리어라는 명령을 주면 수행을 합니다. 조종사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에 의해서 다 저 이벤트마다 다 계획되어 있는 걸 테스트 카드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거는 우리들만의 용어인데 다른 데서는 시나리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테스트 카드가 아주 익숙한 용어인데 그거에 따라서 진행이 완전하게 계획돼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몰랐는데 그걸 다 외우고 하도 많이 해서 연습을 해서 이제 외우고 계실 정도인 거를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 10시면 이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7시에 브리핑하기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전날 수행을 다 이제 브리핑하는 거는 34명의 그 브리핑할 때 롤콜이라 해서 그 이름 한 명 한 명 다 체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6명의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호기 때는 그 영어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그 개통 엔지니어가 정말 그 한 20, 30년 했던 베테랑이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을 했었는데 브리핑 때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다음날 그 조종사가 40분 전에 시동을 걸고 이륙 40분 전에 시동을 걸고 그 시동 40분 전에 또 스테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 나가는 시간이 그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비행을 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장소가 격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52전대라는 데는 통제실은 52전대에는 군시설 안에 들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52전대라는 데 안에 근무했기 때문에 같은 소속이었습니다. 안에 근무했고. 근데 이제 9시까지 통제실 레디를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9시까지 이제 이거는 이륙 시간하고 다 맞춰가지고 딱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시 반에 카이에서는 큰 대형 버스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추는 입장에서 카이로 가서 같이 엔지니어들하고 그 같은 차를 타고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이제 왔는데 이제 전부 다 보면은 뭐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였었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이 막중한 임무를 한다고 하는 그 심정은 그때에는 정말 긴장이 되고 내가 이런 거를 수행하는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잘못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리마인드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엔지니어들한테도 통제실을 위치해가지고도 동료를 하고 연습도 하고 계속 해왔듯이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많이 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도 이제 비행기가 잘 만들어져서 정말 그 비행기가 딱 이륙을 위해서 굴러가는데 긴장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제 그 임상수 박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임무 통제실에서 막 올라가는 걸 보고 있는 것처럼 뭐 약간 좀 떨리는 듯이 지금 말씀을 주셔서 그때의 어떤 긴장감이 고스란히 좀 느껴지는데요. 계호 대령님, 초도 비행일에 이제 임무 통제실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합니까? 글쎄요, 그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면 임무 통제실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이런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우주선을 띄워놓고 지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니터 앞에 놓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떤 한 사람이 마치 지휘자처럼 있고 그 지휘자가 저기 바로 계신 임상수 그 당시 소령이었고 저기가 34명이었죠. 제가 정확한 인원은 34명이 한 방에서 이제 같이 모니터를 하고 떠 있는 비행기들을 모니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부류는 합니다. 한 테스트 컨덕터가 있고 전체 시험 통제관이죠. 사실은 전체 지휘자인데 테스트 컨덕터를 보좌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엔진 담당, 엔진 전문가, 엔지니어들, 그다음에 저쪽에 조종 계통, 그다음에 뭐 공기역학 성능, 그다음에 뭐 구조, 세부계 이런 엔지니어들이 한 34명, 제가 정확하게는 숫자는 기억 못했는데 임상수 박사 34명이라고 얘기하더만요. 34명이나 되는 엔지니어들이 외국인 포함해서 거기 쭉 앉아서 이 서로 다음에 비행할 내용이다. 그걸 테스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포인트 하나하나 짚어가면 임상수 박사는 계속해서 그 공중에 있는 조종사하고
무선 통화를 하고 전체 인원은 다 무선 통화 내용을 듣고 다음이 뭐다라는 것을 다 넘겨가면서 그걸 테스트 카드라고 합니다. 카드를 넘겨가면서 계속 모니터하고 자기 게 뭐다, 자기 데이터는 뭐다, 자기가 맡아야 될 데이터는 뭐다, 이걸 분석하고 있었죠. 그게 사전에 여러 번 훈련을 통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차곡차곡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밖에서는 쉽사리 눈치 못 채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거나 이런 거 금방 눈치채지만 뭐 그때 문제 없다. 그래서 서로 눈짓만으로도 문제 없으니까 다음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걸 제가 그때 초도 비행 할 때 봤죠, 실제로. 그러셨군요. 실제 그 임무 통제실에서 34명을 또 지휘하고 있고 그 과정을 또 위에서 계셨었고 또 한 분은 골든이글 항공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을 텐데요. 다른 분들 말씀도 마저 들어볼까요? 우리 이주아 수석님은 당시 카이의 고등훈련기 개발팀의 책임 연구원으로 계셨고요. 우리 김성준 대령께서는 역시 항사단 소속으로 고등훈련기 사업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하고 계셨었는데요. 서로 소속과 임무는 조금 다르지만 아마 2002년도 8월 20일 아침의 심경은 조금 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날을 맞는 소감은 어땠고요? 또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이주아 수석께서 말씀 주시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초대비행이 이제 날짜가 잡혀지고 이제 하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준비한다고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군은 군 입장에서 했겠지만 이제 저희는 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잘못되지 않도록 진짜 반복 이렇게 점검해 가면서 이제 준비해 왔고 이제 막상 당일이 돼 갖고 아무 문제 없이 항공기도 완벽하고 개척 시스템 이런 것도 완벽해서 엔지니어도 제대로 조건해야지 이런 게 참 조마조마했는데요. 항공기가 탁 뜨는 걸 보고 엔지니어가 가장 희열을 느끼는 게 그 순간입니다. 내가 만든 제품이 드디어 세상에 딱 빛을 봤대요. 그때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고 자, 우리가 해냈다. 드디어.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다. 이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김성준 대령께서 어떠셨습니까? 예, 지금 네 분 말씀 듣고 딱 느끼는 건데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어떤 긴박감이나 이런 부분을 느끼는 게 정말 차이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기 이제 카이 엔지니어와 시험 비행에 관련되신 분들이 하는 일들과 저희 개발 사업 관리자들이 하는 일은 좀 엄격히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산더미 같은 일에 묻혀서 살 시절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침에 출근해서 거의 매일 1시, 2시, 어떤 경우 3시, 4시 이렇게 퇴근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를 그랬던 것 같은데 평소 똑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냥 평소같이 똑같이 출근을 해서 아까 저 기혜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조종사다 보니까 이제 하늘을 쭉 보면서 오늘 잘못하면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웨더십 항공기 하나 뜨는 거 보길래 저 위에 가서 좀 볼라나 보는구나. 그리고 그냥 제 사무실로 갔죠. 그리고 이제 초도 비행 날이었지만 이미 많은 지상 시험들이 진행이 되는 것들도 있었고 또 일부는 지상 시험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다 납품물로 검사 줘서 납품 줘서 발행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 120여 개의 지상 시험들이 일부는 완료가 돼서 이제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는 단계고 일부는 진행 사항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 쓰고 이런 시간을 오전에는 보냈습니다. 스탠바이 된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점심시간 정도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비행기가 잘 떠야 될 텐데 하면서 초도 비행 어디 가면 제일 잘 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참 했어요. 밥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 항공기동이라 부릅니다. 거기를 항공기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는 조립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조립동 그 옥상에 그러니까 저 활주로 방향 그 동편이죠. 동편으로 제일 끝에 가면 그 옥상에 옥탑이 있습니다. 그 옆에 그 쇠로 만든 사다리를 올라가면 거기가 제일 높습니다. 거기가 활주로도 다 보이고 앞에 그런 스테이션 1번부터 6번까지 시동 거는 모든 장면까지 다 보이는 거기더라고요.
밥 먹고 빨리 비행 시간 한 1시간 전쯤 저기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륙 한 1시간 정도에 제가 간 것 같아요. 이제 가서 딱 자리를 잡고 방석도 하나 가져가서 딱 깔고 있는데 몇 분이 올라오시더라고. 거기를 엔지니어 제가 낯익은 몇 분의 엔지니어들과 그 당시 항공항공 사업 관리 하시는 분들 몇 분이 올라오셔갖고 이제 뭐 서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당시에는 뭐 담배도 막 필 때니까 담배도 하나 딱 피고 이러고 이제 쭉 내려다보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조광재 소장님 포함한 비행 관련자들이 또 걸어오시더라고요. 항공기 걸어오더니 그 시동을 걸고 정상적으로 택시를 해서 활주로에 정대하고 이륙 전 점검까지 끝내고 진짜 굉음을 울리면서 쭉 이륙해서 쭉 뜨더라고요. 그래서 야, 잘 떴다 뭐 하면서 이제 일단 뜨기는 잘 떴어. 그래서 이제 저 올라가서 이제 잘 하고 내려와야 될 텐데 하면서 이제 초조하게 한 40여 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다렸더니 이제 누가 이제 쫙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멀리서 이제 랜딩 라이트 불빛이 이렇게 보이게 쭉 들어오면서 이제 항공기가 이제 그 내려오는 그 모든 순간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쭉 보면서 마지막에 터치한 존에 이렇게 탁 터치해서 정상적으로 착륙 활주로 쭉 들어가면서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하면서 옆에 같이 있던 엔지니어랑 막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정말 울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 지금도 제가 가끔 저희 방위사업청 직무교육하면 그 이륙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이제 동영상 찍어놓은 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한국항공에서 그 조립동 그 당시 이제 항공기동 3층에서 정말 대형 현수막을 하나 쫙 펼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쫙 펼치는데 진짜 울컥울컥합니다. 그 지금도 보면 울컥울컥하고 지금도 제가 약간 이렇게 기강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같이 힘들게 고생했던 엔지니어들하고 함께 끌어안고 울었던 기억이 좀 생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공간, 같은 시간, 또 T-50이라고 하는 같은 항공기를 두고서 서로 임무가 좀 달랐을 뿐이지 마음이 하나가 딱 이게 엉켜지는 것들을 오늘 발견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항공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마치 폭발음과 같은 엄청난 소리를 내는데 이를 소닉 붐이라 부른다. 비행 속도가 빨라질수록 항공기가 만들어내는 공기의 소리, 즉 파동은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고 진행 방향 앞쪽에서 모이게 되고 공기의 밀도와 압력이 증가한다. 그러다가 음속과 같은 속도로 비행하게 되면 항공기보다 먼저 날아가던 소리와 만나게 된다. 항공기가 그 소리를 앞질러 음속을 돌파하면 최대한 압축되어 항공기를 가로막고 있던 공기의 장벽이 부서지고 이 모든 압력파가 하나로 합쳐져 충격파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큰 폭발음이 바로 소닉 붐이다. 그렇다면 소닉 붐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지상 가까이에서 소닉 붐이 발생하면 건물의 유리창을 깨뜨릴 수도 있다. 따라서 항공기는 낮은 고도에서 음속을 돌파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정작 음속 항공기 조종사는 소닉 붐의 굉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 항공기가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덕분에 소닉 붐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그 영향권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이다. 소닉 붐 현상이 일어날 때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항공기 주변에 흰 구름 모양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닉 붐은 소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다. 흰 구름처럼 보이는 이것은 수증기 응축 현상이다. 공기가 상승할 때 단열 팽창으로 기온이 낮아지면 공기 중 수증기가 응결돼 구름이 만들어지듯이 항공기 근처의 공기가 갑자기 단열 팽창하면서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T-50 고등 훈련기의 초도 비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지켜봤을 T-50의 첫 이륙과 비행, 그리고 착륙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알아볼까요? 아마 이 역사적인 순간을 초도 비행 조종사와
또 시험 비행 지휘자 두 분께 직접 듣는 기회는 아마 우리 프로그램이 처음일 것입니다. 우선 T-50 첫 비행 과정을 초도 비행 조종사였던 조광재 장군께서 생생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T-50 초도 비행 관련해서 먼저 일단 초도 비행의 중요성을 제일 잘 알다시피 안전한 이륙, 그다음에 성공적인 착륙, 그다음에 조종사의 널리 이야기하자면 빅 스마일, 그게 초도 비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라가서 임무를 단순화시키고 특히 그 외부 형상 변경을 안 하는 것이 첫 비행의 어떤 그런 계획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T-50도 마찬가지로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에서 비행을 다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일 오전에 전체 브리핑은 이제 그 전날 테스트 컨덕트 중심으로 다 임무를 브리핑을 마치고 그날 오전에 이제 그 임무 편조 브리핑이라 그럽니다. 저하고 그다음에 안전 추적기, 그다음에 사진 촬영기, 그렇게 같이 같은 공간에서 임무하는 조종사들끼리 모여서 전체적으로 임무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고 그런 도중에 기상 관계 때문에 1차적으로 일단 이륙 시간을 수년을 했습니다. 처음 수년된 시간은 제 기억에 12시 40분으로 이렇게 1차 수년이 되고 그러는 도중에 그 시간대도 기상이 회복되지 않아 가지고 2차적으로 또 제 기억에 13시 30분, 13시 30분으로 이렇게 1시 반으로 오후 1시 반으로 또 수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시 반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한국항공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빨리 점심을 먹고 그 와중에 또 기상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 당시 이제 52 시험평가 전 대장님이 모든 임무의 고노고를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최종적으로 오후 4시에 맞춰서 일단 준비를 해라. 4시를 최종 시간으로 하고 그때 안 되면 일단 오늘 안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4시에 맞춰서 모든 조종사는 준비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맞춰서 제가 기억에 오후 3시 40분부터 이제 외부 점검을 항공기 외부 점검을 다 했습니다. 하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 약간의 구름이 개이기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하면 할 수도 있겠다 하고 있는 도중에 15시 50분, 오후 3시 50분에 52 전대장이 명령을 했습니다. 조종사는 떠라, 이륙해라. 그렇게 지침을 받고 곧장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탑승하고 항공기 시동 걸고 각종 점검을 하고 이제 테스트 컨덕트가 고 해서 이제 활주를 딱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는 이 항공기 주변에 우리 정비사들하고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시동을 다 마치고 점검하고 활주를 딱 활주로 나가는 순간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숨죽이고 있다가 우리 공군 요원들하고 한국항공의 엔지니어들이 활주로 부근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쭉 활주하고 난 다음에 활주로의 가장 중앙에 제가 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기가 제 우측에 붙어 있었고 안전 추적기는 제보다 미리 뜬 상태에서 제가 이륙 지시를 하면서 곧장 이륙과 동시에 그 안전 추적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이제 그 공중 픽업이라 해서 에어본 픽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절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안전 추적기는 281 대대장이었던 정석한 중령님이 4시 24분으로 기억합니다. 16시 24분에 브레이크 릴리스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워를 넣은 상태에서 쭉 이륙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종관에다가 한 번도 제가 조종관 사용을 못했습니다. 락히드 마틴 비행제어 엔지니어들이 일체 스틱에 손을 대지 말라 해서 그래서 정말 첫 비행하면서 처음으로
조종관을 당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항공기가 공력 특성상으로 우리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륙 속도가 대략적으로 140나트 정도, 140 정도였는데 조종사들은 통상 이륙 속도보다 한 10나트 전에 스틱을 조종관을 당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항공기가 이륙 속도에 맞춰서 뜨는데 그날은 이제 전체적으로 안전을 고려해서 10나트를 더 많은 상태에서 이륙을 시키자. 그렇게 이미 약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140나트에서 조종관을 당기니까 항공기가 150나트 정도에서 이륙이 됐습니다. 이륙되는 순간 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항공기가 좌로 기우뚱거리면서 10도 정도 경사가 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하는 순간에 이제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빨리 항공기를 이제 조종사는 수평을 만들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조종 특성을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T-50 항공기가 싱글 엔진이기 때문에 빨리 그 엔진이 꺼지더라도 활공해서 안전하게 착륙해야 되니까 활공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를 이륙 자세가 한 10도 정도였는데 급격하게 한 20도로 들면서 200나트로 일정한 속도로 빨리 자선을 하면서 그 활공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대략적으로 이제 안전한 콘 내에서 15,000피트 기억하는데 5,000m? 네, 5,000m 정도에서 제 기억 200나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조종 특성을 파악했습니다. 이제 뭐 종축, 횡축, 수직축 우리가 말하는 3축에 대해서 항공기 조종 특성을 파악해 보니까 항공기는 특성은 양호하다, 좋다, 문제가 없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단계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안전한 착륙이다. 제일 중요한 게 착륙인데 그래서 공중에서 가상적으로 착륙 연습을 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직진입으로 쭉 착륙하는 걸로 테스트를 하고 이제는 문제가 없겠구나, 내려도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대략 이륙하고 난 다음에 한 40분 정도 경과하고 난 다음에 4천 활주로로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착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그 처음 항공기를 시동 걸었던 주기장으로 항공기를 다시 끌고 가서 엔진을 꺼야 되는데 쭉 우리가 말하는 택시백을 쭉 하는 도중에 아까 우리 김성준 대령이 이야기했다시피 시간에 맞춰서 그 한국항공 옥상에서 그 대형 현수막이 쭉 내려왔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4강 신화를 달성했을 때 그와 똑같이 그렇게 한국항공에서 준비를 했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성공했구나. 일단 첫 비행은 성공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시동을 끄고 캐노피를 열고 계획했던 대로 빅 스마일 크다랗게 활짝 웃었습니다. 사실상은 웃지 못할 사정이 있었지만은 크게 웃었습니다. 일단 웃자. 빅 스마일 하고 항공기에 내려와서 세리머니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물벼락이 날라왔습니다.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물을 흠뻑 맞고 하여튼 첫 비행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제 혼자 잘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서 그런 큰 일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T-50 고등훈련기의 초도 비행의 이 조종사의 생생한 말씀을 이제 들었다고 한다면요. 같은 시간에 우리 이제 임 박사님하고 우리 이수석께서는 이제 임무 통제실에서 계셨는데요. 조종석에 앉은 파일럿만큼이나 또 긴장하는 것이 이륙과 착륙 내내 안전하게 내려올 때까지 이제 긴장들 하셨을 텐데요. 이륙부터 착륙까지 임무 통제실에서는 어떤 일이 좀 있었는지 또 이게 그 초도 비행 과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소개할 만한 일이 있으면 조금 하나 말씀해 주시죠. 임 박사님께서 먼저 주시죠.
지금 조광재 장군님께서 이게 사실 한 편의 제가 스토리라고 여기 써놨거든요. 한 편의 스토리거든요. 처음에 통제실 갈 때부터 아침 일어나서 하늘을 볼 때부터였었는데 많이 이제 중복되는 부분 생략을 하겠습니다. 통제실도 유사한 과정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과정이 조종사하고 테스트 컨덕터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콜사인에 따라서 다 이제 들리기 때문에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아 드디어 이제 뜨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딱 뜨는데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랜딩 기어 라이트가 파란색 라이트가 딱 나가면서 이제 떴다라는 게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뱅크가 딱 들어가면서 긴장을 했었는데 바로 이제 잡고 이게 저는 가장 그 초도 비행 때 저한테는 아주 큰 이벤트였었는데 이제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아무 원인 라이트, 코션 라이트 없이 떠가지고 가면서 7,000피트 계산은 3으로 나누면 되는데 한 2,000m 정도, 2km 정도 되는 고도에서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레벨업은 수평 잡고 거기서 이제 점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텔레메트리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계측 장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거기서 30도 뱅크 선회를 이렇게 하면서 중력과 속도 초보 3가지 점검을 하는데 이런 거를 점검을 하는 이제 그 절차를 수행하고 다시 상승해서 저희가 이제 15,000피트까지 상승을 해서 임무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이때 딱 조종사께서는 잘 못 느끼는 건데 그 ECS라는 거는 3가지 역할을 해주는데 조종사가 이제 공중에 올라가면 압력이 낮기 때문에 압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고 캐노피에 그 실에 뭐 그 공기를 불어 넣어줘 가지고 빠지지 않게 하는 역할 뭐 이런 우리 여객기 같은 건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엔지니어가 박옥주라고 여성 연구원이었었습니다. 근데 ECS가 서지를 한다는 거예요. 상승을 시작했는데 ECS가 서지라는 거는 꽉꽉꽉 이런 게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해줬습니다. 거기 플로우 컨트롤 밸브라는 게 있었는데 그 플로우 컨트롤 밸브가 조금 이렇게 서지 현상은 있지만 비행에는 전혀 영향성이 없다. 해도 된다라는 걸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뭐랄까 믿음, 신뢰 이런 걸로 다가오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착륙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보는 그 모니터가 있는데 뭐 AOA하고 속도하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주 이상 없이 비행기가 잘 들어오면서 그 40분 동안의 비행이 종료 이제 타치다운 하면서 브레이크가 쭉쭉 감속되는 것들이 통제실에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비행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너무 긴장을 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니까 이 끝났구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허탈한 거죠. 허탈하고 했구나. 이제부터 우리도 정말 비행기를 테스트할 수 이제 락히드 마틴이라는 그 외국 회사에 의존하고 막 많이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많은 준비 기간을 통해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가만히 듣다 보니까 조종사하고 바뀐 것 같은데요. 긴장을 아까 빅서메이를 하고 내려오셨는데 진땀에 긴장을 더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주연 수석께서. 네, 두 분이 뭐 이게 현상을 잘 설명해 드렸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무 통제실에서 모든 데이터들이 제대로 잘 시연되나 그게 하나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수없이 연습을 했지만 어디까지나 지상에서 한 거거든요. 또 공중에 올라가면 환경이 또 바뀌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게 또 나타날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올라가 이륙해 딱 보는데 다행히 큰 오류 없이 제대로 시연되는 거 보고 참 이제 감개무량했고요. 또 하나 제가 엔지니어들 상당히 많이 훈련시켰습니다. 저도 공군에서도 근무하고 시험병 학교도 나오고 뭐 갖출 건 다 갖추다 보니까 그런데 엔지니어들은 일반 공부만 친구들이 돼 갖고 이 통신 방법이나 좋은 방법 이런 데서 좀 미숙합니다. 통신을 항공에서는 항공통신이가 따로 있습니다. 용어를 거기에 익숙하지 않고 또 비행기는 빨리 움직이는데 설명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고요, 저건 어떻고요 이렇게 하면은
비행기는 벌써 여기가 있는데 난 이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방법 단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라. 이렇게 훈련을 수없이 시켰는데 다행히 그날 이제 엔지니어들이 뭐 이제 통신 절차도 좀 제대로 준수하고 좀 미숙한 게 있었지만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조언도 제대로 한 것이 참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T-50의 초도 비행을 목도한 사람들은 참 이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최초의 국산 고등훈련기가 하늘을 날 때까지 이 고생하셨던 일들이 하나둘 뭐 주마등처럼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두 분 우리 개호 대령님하고 김성준 대령께서 그걸 지켜보신 이제 소감 한마디 좀 듣겠습니다. 먼저 김성준 대령께서. 그 좀 전에 뭐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소감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좀 약간 울컥했다는 그 부분하고 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은 그 조광재 소장님이 쭉 다 비행을 끝내고 다시 그 런스테이션 앞으로 와서 시동을 끄고 좀 옥상에 있다 보니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표정을 정확하게 읽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앞에 캐노피가 열리는 그걸 딱 잡고 이렇게 내려올 때 모습이 좀 웃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실제 그 비행 시험을 하는 그 중간의 진행 과정은 뭐 전혀 듣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만 앉아 있었으니까. 근데 아 표정이 밝구나, 별일 없었나 보다. 그래서 약간 안도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 뚜벅뚜벅 내려오셨는데 누가 무슨 바켓을 하나 들고 어디 물을 엄청 퍼붓는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저건 뭐지?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시원하겠다. 왜 또 8월달 더울 때였거든요. 좀 더울 때였고 바켓으로 물을 확 뒤집어 쓰시는데 본인은 이제 순간 확 날아오니까 약간 피하는 듯 하면서 확 뒤집어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 참 시원하겠다. 얼마나 고심했을까. 이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더불어서 그 초도 비행을 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이 초음속 항공기를 처음 개발해서 띄워서 안전하게 내렸다. 역사적 사건 앞에서 이런 그 중대한 프로그램에 일조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제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자체 플랫폼을 하나 가짐으로써 이제 항공기 개발의 상당 부분 이제 진입을 했구나.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의 어떤 그 발판을 갖췄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개호 대령께서. 예, 아까 이주화 수석하고 김성준 대령 울컥한 얘기들을 하셨어요. 이주화 수석께서는 이륙하는 순간에 우리 김성준 대령은 착륙하고 나서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 근데 이제 정작 비행 시험에 직접 이제 했던 사람들은 어떨까? 아마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 비행하는 순간들에는 정말 거기에 초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조종사도 그랬을 것 같아요. 비행하는 순간 이륙할 때 울컥 안 그렇습니다. 계속 비행하고 착륙할 때 no,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정작 끝나고 들어와서 그 다음 날 아, 우리가 그거 했구나. 이런 그 뭐라 감개무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 그날 나중에도 잘 안 들고 그 다음 날 아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각나는데 초도 비행할 때 제가 지금 본 것 중에 하나는 금방 이륙할 때 뱅크진 거예요. 그건 이제 저 웨이트 온 휠 스위치가 이 플라이 컨트롤을 작동시켜 갖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외부 카메라에 활주로에서도 그 사진 역사적 장면을 찍기 위해서 찍거든요. 그 장면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 사진 찍힌 거예요. 보였어요. 이런 게 있었고 물론 나중에 다 수정이 됐죠. 그건. 그다음에 실제로 비행 시험할 때 뭐 비행기가 경사를 왼쪽으로 주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주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했는데 그 즉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도 비행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매끄럽게 진행이 돼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 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이 초도 비행이 개발의 끝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제 막 길고 어려운 이제 시험 비행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가 처음 하늘을 날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우리 항공 개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이제 지점이 되게 되는데요. T-50의 성공적인 초도 비행이 갖는 의미 한번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김성준 대령께서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초음속 항공기, 아음속 항공기는 개발 기술이나 수준이 완전히 급이 다른 그런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제 초음속 항공기 개발 국가로 진입을 했구나, 발판을 마련했구나. 이제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 항공기 개발에 대한 어떤 개발 절차들, 그 앞단에서 해왔던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련한 수많은 절차들을 셋업했고, 이제 우리 자국의 플랫폼을 가짐으로써 독자 개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어떤 그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조광재 장군께서. 네, 이러한 T-50 초도 비행이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영광이자 또한 많은 부담감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향후 이제 2년 후면은 2022년에 저희들 한국형 전투기 KF-X가 첫 비행이 됩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 T-50 첫 비행했던 2002년 이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우리 후배 조종사들이 수행할 것 같은데 충분히 이런 저희들이 T-50 어떤 산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하리라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임상수 박사께서. 네, 저는 이제 공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공기가 최소한 가망성을 확보했다는 것인데요. 가망성이라는 게 뭐냐면 항공기가 안전 비행이라고도 얘기하고 비행 안전을 확보했다는 것인데, 그럼 안전 비행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보면 그 항공기가 승인된 운용 영역 내에서 이륙하고 임무하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망성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 최초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번엔 이주하 수석께서. 예, 개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개발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모릅니다.
사실 개발에 대한 것은 수많은 엔지니어 피와 땀이 스며들어야만 성공했습니다. T50 초도비행은 수많은 엔지니어 들의 피와 땀의 최초의 결실이었고 군과 업체 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될 차세대 이제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계호 대령께서 네. 초도비행 끝났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고생 시작된 겁니다. 앞으로 1000여 소트의 비행 시험을 헤쳐가야 됩니다. 초도비행 했지만 우리가 초음속 플라이바이와이어스 시스템 항공기의 초도비행을 했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T50 끝나고 나면 이제 KFX의 그것이 발판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5분 생생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늘에서 펼쳐지는 T50 골든 이글의 진짜 도전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